네, 출범 나흘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진용이 빠르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에서도 정계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정치권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취임 후에 첫 주말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과 함께 북악산에 올랐다고 하는데 평소에 산을 좋아하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산행 정치와 좀 닮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오늘 나흘째인데 굉장히 쉽지 않고 빠른 속도로 국정 운영에 임하고 있다. 오늘 기자들하고 산에 올라간 것도 이거 뭐 실어 올라간 게 아니라 예. 저희 언론과의 소통 이런 거에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절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을 닮은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절반은 또 그 새로운 모습 그런 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출입 기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산에 그 뒤에 북악산에 몇 번 오르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같이 두세 번인가 같이 오른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탄핵 기간에 한 번 올랐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같이 오른 기억이 나는데 가서 기자들을 한 수십 명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편하게 한 두세 시간 걸으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위 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이러한 산행은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과도 그렇고 정치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언론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또 문 대통령이 또 산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전에 히말라야 산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4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올라다가 바로 탄핵돼서 그래서 그렇죠. 돌아오라 예. 해서 돌아왔고 예. 재작년에도 아마 히말라야 가셨죠. 그래서 그런 것하고 자기 특징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항상 이게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지속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를 삼으면 뭐든지 새롭고 신선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기자들하고의 소통 문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불편함이 있었었고 불통에 대한 그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통에 가장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저는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냐 안 그러면 지속적인 소통이냐. 자, 지금은 이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강한 권력과 강한 힘, 그다음에 많은 메시지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위기 상황이 왔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왔었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었을 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그대로 좀 전달해주고 진정성들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이러한 지속적인 언론과의 소통, 그다음에 국민과의 소통들이 있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갈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하나의 이벤트로서의 역할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뭐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빠른 속도로 국정 운영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그래도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차이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걸 가장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과거에 제가 취재했을 때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속도전식으로 빨리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에 보면 나흘간의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이미 많이 준비한 듯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눈에 띄는 거는 크게 아까 말했지만 탈권위 그러면서 소통을 주력하는 이 모습에 굉장히 주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초반에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벤트 상으로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한 소통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크게 지금 나흘 동안 벌어진 일을 보면 크게 4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첫째, 소통과 통합의 행보라는 걸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소위 개혁이라고 하는 그리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세 번째는 소위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 안보의 위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네 번째는 민생 문제 해결 이런 거에서 나흘 동안 굉장히 숨가쁘게 움직였는데 예. 소통과 이러한 통합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야당 당사를 당사를 방문하고 하고 야당 지도부를 연쇄적으로 방문한 거. 예. 저는 굉장히 그거는 과거 대통령은 별로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 대통령이 본관에 근무하지 않고 비서동에 있는 여민관에서 근무하면서 참모들 예. 바로 옆에서 일하겠다고. 이게 이제 큰 변화이고 그다음에 약간 민생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위원회 만들려고 한 거. 그다음에 바로 인천공항공사 가서 비정규직을 제로로 공공 부문은 하겠.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로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소위 4강국의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오는 형식으로 나머지 뭐 국가의 대통령들하고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 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적폐청산 관련해서는 국정교과서와 폐기 지시, 임을 위한 행진곡 이런 재창을 지시한 거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나흘 사이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사장님은 좀 어떤 점이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어쨌든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그 제로, 공공부문의 제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상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공공부문에서 대거 그 일자리들을 만들어주고 흡수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되면 민간 부분이 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흡수해주면서 사실상 호경기 때는 민간 영역이, 그 다음에 불경기 때는 공공 영역이 이러한 일자리들을 흡수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의 상식이거든요. 예. 네, 이러한 상식들이 통하는 정책들과 정치 행위와 정책 행보를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SNS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평범의 재발견, 그다음에 상식의 정치 네.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평범한 행위란 말이에요. 예. 자, 비정규직 찾아가가지고 정규직 약속하는 것 우리나라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현직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길을 갔다라는 것들이 너무 평범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그 몸 스킨십 하면서 셀카 찍는 게 네. 너무나 평범한 거잖아요. 예. 이러한 평범 속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대통령이 군왕이나 황제를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숨쉬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았는데 역대 그 몇몇 대통령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 분노들이 그 한국 현대사의 많은 예. 역사적 과정에 있어서 이제 수론과 늪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직접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던 문재인 그 현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은 말 그대로 상식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지금은 이제 좀 치유와 힐링이 필요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함께 그 어깨 걸고 가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상식적이어서 네.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선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이번 인선이 대체로 파격적이다, 참신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인선이 좀 다소 파격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큰 특징을 보면 현재까지 특징을 보면 주로 이제 친문의 핵심 인사들은 현재까지 별로 덜 기용하고 있고 예.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문 계열 인사들을 주로 많이 기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총리의 이낙연 전남지사는 친문 핵심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적은 있어요. 그런 인연들은 있는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특히 인사에서는 굉장히 젊은 청와대를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가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라고 그럴까요? 홍보수석 이름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50대 초반이어서 젊은 청와대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근데 공통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더불어민주당 인사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인재를 당을 떠나서 골고루 쓰고 싶다. 그리고 적재적소와 능력의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더 쓰겠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핵심 포스트 인사와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기 때문에 철학이 맞는 사람을 해야 되니까 가까운 사람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내각이라든가 다른 분야 인사를 할 때는 좀 더 그 능력 최고의 인재들을 좀 더 폭넓게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또
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공석이 된 국무총리 임명도 서둘러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 국회에 도착했는데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쨌든 뭐 이낙연 그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했고 그다음에 전남지사를 그 현직 전남지사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검증을 받아왔던 정치인들이거든요. 근데 예. 대체적으로 정치인들 출신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대 과정들을 비춰 볼 때도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무난히 통과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이번 청문회에 이제 이 패턴들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이 부분보다는 공적인 문제에 좀 집중하는, 그러니까 정책과 철학과 그 다음에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의 비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면서 가는 청문회, 소위 말하는 미국식 청문회에 대한 그 한국식 기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럴 거는 그러고 그 청문회에 대상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나와야 되는 이야기들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냐라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한두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거르고 거기에서 이 뭐 장관 후보든 총리 후보든 청와대에서 지명을 하면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사적인 비리 문제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책적인 그다음에 운영과 철학에 대한 문제가 집중될 수 있도록 청와대도 그렇게 사람을 뽑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회도 그 부분에 좀 집중해주는 이러한 이 상호작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인사를 계속 파격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파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평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행보도 평범하지만 인사도 평범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국민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스태프들을 짠 건데 왜 파격이었다고 하면 각각이 부인했고 하나의 가짜 뉴스처럼 흘러나왔던 경제부총리의 유승민,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의 심상정 요 이야기를 저는 기사를 처음에 딱 봤었을 때 이거였어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통합의 정치고 대탕평의 정치고 말 그대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였다라는데 이제 어쨌든 뭐 유승민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제 선을 그었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깨끗한 정치, 그다음에 깨끗한 행정, 그다음에 비전이 있는 미래 이런 것들을 짜기 위해서는 유승민 경제부총리, 심상정 노동부 장관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는 그 카드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파격이지 지금의 청와대 수석들을 하는 부분들은 워낙 70대, 60대에 집중되어 있던 연령층대들을 50대로 끌어내린 부분에 있어서 신선하면 신선하다지 파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예. 저는 이제 야당에서는 좀 특히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보겠다. 철학이라든가 뭐 남북 관계에 관한 철학이라든가 능력, 자질, 뭐 도덕성 두루 다 보겠다면서 뭐 따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선출직을 국회의원 4번에다가 전남지사까지 하면서 그런 걸 그때 큰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많이 폭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지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언론에 그 아들이 지금 의사인데 과거에 처음에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어깨 탈골로 운동하다가 어깨 다쳐서 이제 수술해서 어깨 탈골로 군 병역 면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 이제 시비거리가 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후보자는 당시에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탄원서까지 보내가지고 내 아들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보내달라라고까지 탄원서를 썼었다 해서 그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문제는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른바 친문 핵심 인사들의 일기 내각에 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측근 기용에 따른 좀 정치적인 부담을 피해가겠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와대 인사와 좀 핵심 국정의 핵심 포스트 인사를 지금 마무리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는 지금 친문 핵심 인사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보면은 소위 우리가 많이 친문 핵심으로 거론됐던 삼철,
이런 사람 이름이 지금 안 나와 있고 노영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측근인데 예. 지난번에 지난 2012년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죠. 노영민 전 의원인데 이 사람도 조직에도 굉장히 발빠한데 이 사람을 이제 주중대사로 내정했다는 거 외에는 지금 내각이나 이런 데 현재 이제 개각 과정에서 또 새로 누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핵심 인사들이 우리가 좀 이 들어가는 걸 좀 자제하자라는 약간 의견 교환은 좀 있었다 그래요. 있었다 그러는데 저기에 이런 너무 친문 인사들이 좀 뒤로 빠져 있겠다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 운영을 출발할 때 이미지를 좋게 하고 뭔가 탑형 인사를 하는데 좋은 이미지를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남은 개각의 과정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차관 인사라든가 또 후속 청와대 인사에서 과연 이 소위 양정철 전 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해철 의원 이런 분들이 과연 어디에 기용이 되느냐, 과연 기용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은 한번 주목해서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지금 두고 논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좀 철회한 모습이에요. 갈등 봉합된 것 같은데 이거 뒤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좀 잠잠할까요? 아니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점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선거 과정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다라고 하면서 당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그다음에 그 교류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이제 그 민주당 내 인사추천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그 대주주냐 너희들이 이제 이런 비판들이 또 이제 휩싸였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당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 만약에 추천을 했는데 추천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내연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내연이 국민들한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외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미 뭐 시작도 안 하고 초과상관 불태워 먹는 이러한 그 행태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민주당에서 인사추천위원회 이야기할 때 왜 저러지? 라는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평론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언론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정치권 내에서도 민주당이 좀 지나치네 라는 그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없고 그리고 인사 문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대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정책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사수석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 속에서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당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공식성이 크고 그 정치적 부담이 큰 그 이야기를 굳이 청와대에 할 필요가 있냐. 다 그 기본적인 이 통로들이 있는데 그럼 비서실장이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정당 돌면서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책 중에 그 정권 초기에 가장 큰 정책이 뭡니까? 인사정책이거든요. 이 인사정책에 대해서 허수룩하거나 버석버석하게 대응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인사추천위원회를 빨리 처리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잡음들을 최소화시키는 그 빠른 정치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개혁 움직임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단 박근혜 정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를 지시한 점이 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고, 자 일단은 법 개정이나 입법 절차를 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작업부터 하나씩 좀 손을 보는 모양새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거 하나가 적폐청산이고 또 하나는 이제 통합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 행보를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업무 지시 2호로서 1호는 일자리위원회 창출이고 역시 민생 문제 해결. 근데 2호로서 한 게 어저께 이제 국정교과서 폐지. 그다음에 이 국정교과서 폐지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지시한 게 이런 건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의 가장 첫 번째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데 일단은 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반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5.18 기념곡으로서 이제 그 인물력 행장곡을 재창하는 거는 원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재창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첫 해까지 재창을 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 재창을 금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합창으로 바뀌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노무현 정부 때처럼 그걸 원상 회복하려는 이런 거고, 이거 함께 지금 적폐청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환이 바로 뭐냐 하면 세월호에 대해서 재조사하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다시 하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거 함께 또 새로 나온 게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 이걸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이제 조국 수석이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조사 방침 나왔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게 그때 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라는 얘기예요. 이렇다 보니 지금 적폐청산은 이걸 신호탄으로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 정치 보복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정윤회 문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재조사하겠다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윤회 문건 조사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정윤회 문건에 여러 가지 그 권력에 관련된 비선 실세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뭐 팩트가 다 맞든 그러든 간에 뭐 일부 틀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내용이 옳고 그런 걸 따지는 조사를 하지 않고 이게 내용이 잘못됐다, 찌라시 수준이다 그러고 또 이 문건이 청와대 문건이 왜 유출됐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로 저희 조사 방향이 잘못된 거로 가서 결국에는 당시에 그거를 폭로하고 소위 유출한 경찰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이런 일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문제를 좀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제 거론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뭐 이거를 갖고 박근혜 정부를 다시 이 인사들을 다시 이거로 뭐 압박을 가하겠다고 하는 게 주목적인까지는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다 보면 역시 박근혜 정부의 이거를 수사를 맡았던 당시 수사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혹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한국당으로서는 어차피 이 정부의 견제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또 이런 말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가타부타나 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문제를 이 현 정부가 신속하게 이 문제점이 뭐고 이런 걸 점검해서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찰이 앞으로 새로운 전통을 세워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 재조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본말이 전도됐던 대표적인 사건이 92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김영삼 후보 캠프에 김기춘이 부산 초원복국집에서 그 부산 그 유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뭐 빠져 죽자 지면 이런 이야기 엄청난 선동들을 하면서 그 녹취록이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때 김기춘과 더불어 그때 검찰이 어떻게 조사했냐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본질을 수사해가지고 본질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녹취했냐라고 하는 녹취 방법과 유출 경위를 하면서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 정윤회 문건 사건도 나중에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냐면요.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고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이 내용이 바뀐단 말이에요. 또다시 본말이 전도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권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본말이 전도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왔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쐐기를 받고 더 이상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권력의 압력을 받고 그 검찰이 스스로 그 기본적인 수사의 방향을 놓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엄벌해야 된다. 그리고 엄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검찰의 수사 기강을 세우지 않으면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제대로 이 부분들의 기강을 잡아놓고 질서를 잡아놔야 이 상황에서 권력이 또 본말을 전도하고 싶은 그런 수사 방향의 왜곡과 비틀기를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을 잠재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재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계 개편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도부가 회동을 가졌는데 이 두 당의 연대, 통합 이런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두 당이 통합이 당장 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근데 현재 대선을 거치면서
가장 어렵게 단 정당이 사실은 두 당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어려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은 어떻든 득표를 2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온갖 뭐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지만은 그러나 이제 두 당이 의석도 이제 국민의당이 40석이고 그다음에 바른정당 의원은 이제 탈당해서 한국당으로 간 의원들이 있어서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당이 합치면 60석이면 뭔가 제3당으로 캐스팅 부스트를 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소위 말해서 주승용 원내대표와 주호영 주주 회동이 벌어졌죠. 네. 주주 회동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당의 실질적인 오너들이 아니잖아요. 원내대표 서로 대표 권한 대행을 둘 다 맡고 있는데 그리고 당내에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국민의당에는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강할 때다 통합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그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 또 그리고 이제 그 바른정당에서도 대선 후보로 나왔던 유승민 의원 계열에서는 이 당장 통합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 내부에 통합과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반반씩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군부를 떼면서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좀 시간을 지켜보면서 과연 통합으로 갈지 서로 정책적 연대를 할지 서로 협치를 하는 관계로 갈지 그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예. 자유한국당 상황 짚어보고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 복당 지금 됐고요. 이제 네. 친박계 의원들 징계 해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최종 확정됐습니다만 당권 두고 앞으로 불거질 어떤 계파 갈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작년의 재판이죠. 4.13 총선 직전에 옥새 들고 나래사 하면서 치열하게 이한구, 김무성 즉 그 친박과 비박의 그 공천심사위원장과 당 대표의 싸움들이 고스란히 총선 이후에 당 대표를 뽑으면서 똑같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측면들이 하나가 재현이 될 것이고 또 두 번째 탄핵 정국을 앞두고 그 친탁이냐 반탁이냐라고 하는 그 반탄이냐 친탄이냐 반탄이냐 하면서 또 그 싸우다가 결국은 탄핵 정국 끝나고 나서 분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핵심들이 또다시 들어가면 또다시 친박이냐 비박이냐의 논쟁들 속에서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무너져 나가는 그 과정들을 또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지금은 말 그대로 혁신하고 일신하고 구태는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자유한국당의 대선 패배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새롭게 내년 지자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1년밖에 남지 않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집안 싸움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참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